공천 앞두고 결국 친명 대 비명, 아니 같은 친명이라도 친명 대 찐명, 이 문제가 공천 과정에서 불거져 나오면서 바로 이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공천 잡음. 천마디가 형님 꼴찌에 떼요 그래요. 이재명 대표 전화를 끝내고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 조사 한 적 있냐? 없습니다. 혹시 경기도에서 이러더라고요. 나는 이거는 비선의 농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검찰공화국의 지금 핍박을 대표적으로 받는 게 이재명 대표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 정치 탄압받고 같은 우리 같은 사람도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규정에 따른 시스템 공천 아니에요? 1등과 꼴등을 함께 경선시키고 유력한 경쟁자들을 배제시키는 꼼수 결과 심사 발표에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광주시민 우려하는 꼼수 경선 규탄한다! 자, 지금 여기저기서 공천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뭐 전화를 받았다든가 아니면은 뭐 탈락자들로부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만 이게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육면 기사 함께 보시죠. 야당 유력주자 빼거나 다른 곳에 넣어서 여론조사한다. 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을 빼고 여론조사를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 지역구에 있는 현역 의원을 뺀 채 다른 예비 후보들만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다는 건데요. 근데 대부분 친문,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 지역구여서 이게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앞서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얘기도 나왔었는데 예? 이 대표적으로 사선이자 비명계인 홍영표 의원, 또 이인영, 김상희 의원과 재선인 송갑석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빠진 사실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뭐 사선하고 이런 분들인데 저분들을 빼고 그 지역 여론조사를 돌렸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광주 서구갑 송갑석 의원 지역구에는요, 송 의원이랑 통화를 해보니까 정은경 전남대 의대 교수, 또 개혁신당 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하헌식 후보를 넣었다고 하는데 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예비 후보 등록도 안 한 인물인데 왜 후보에 넣고 여론조사를 돌리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이 현역 컷오프에 86 운동권 친문 진영 현역들이 대거 포함되는 결과가 발표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 과정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글쎄요, 뭐 정당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근거 자료를 모은다면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거로 인해서 촉발되는 논란들이 있으면 그걸 빠르게 논란을 억제하거나 해소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어떤 모습이 잘 안 보이고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불이 확산되듯이 확산되는 일로로 보여서 그러니까 갈등만 보여준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당에서 이런 게 있으면 의혹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든가 했는데 한 이유는 뭐 전략공천을 위해서 했다라든가 그러면은 거기에서 상식적으로 현역 의원이 왜 빠졌냐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래서 빠지게 됐다라든가 뭐 이런 해소를 빨리 해주는 모습이 대응을 빠르게 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혹만 계속해서 뭔가가 이상하니까 뭔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대응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예. 이 부분은 당에서 총선을 생각해가지고 빨리 대응팀을 꾸리든 뭘 하든 해가지고 이런 거는 빠르게 대응을 해주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어디서 이런 여론조사를 돌리고 누가 지금 실질적으로 공천을 좌지우지하느냐? 이번 논란의 발원지로 두 곳이 지목되고 있다고요? 네, 실제로 뭐 이곳에서 여론조사를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지고 있는 바가 없긴 하지만요. 이 비공개 회의체 두 곳이 있다 이런 얘기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곳 가운데 한 곳은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하는 월요일에 열리는 회의라고 합니다. 지난 대선 경선 때 이 캠프 멤버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던 자리가 회의 형식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되면서 꾸준히 발전된 거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원래는 당무 보고 내지는 식사를 하던 자리였는데 공천 시즌이 되면서 전략이나 현황 또 후보 재배치 같은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바뀌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공천 실무관리 지도부뿐 아니라 박찬대 최고위원이나 정성호 친명계 좌장 의원 등 친명 의원들이 종종 참석도 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또 다른 비공개 회의는요. 이재명 대표 지시로 최근 시작된 실무 담당자 회의인데요. 실무 담당자 회의. 예, 여기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참석을 하진 않지만 이 대표 측근으로 불리는 천준호 비서실장 또 김성환 인재영입위 간사 등이 모여서 각종 공천에 관련한 현안 등을 논의한다고 하고요. 여기에서 최근에 불거진 이 임종석, 추미애, 이인영 등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의 거취 문제 논의나 또 현역 의원들의 컷오프 반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정무적인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문학진 전 의원이 뭐 경기도 팀 이런 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고 여기에 대한 이제 명확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이해할 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논란이 지금 계속되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종의 밀실 공천 사천 논란인데 이 과거의 상김 시대나 이해창 시대까지만 해도 사실상 전부 다 밀실 공천했어요. 그 뭐 공간이 같은 거는 거의 뭐 형식적이다시피 했는데 그때는 뭐 바로 뭐 발표를 하러 가다가 공천장 발표를 하러 가다가 말 한마디에 바뀌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밀실 공천 사천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공간이가 활성화되면서 좀 그런 체제가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간혹 나타났던 게 주로 여당에서 나타났어요. 여당에서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청와대에서 개입하는 이런 그 상황이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그렇게 하려면 밀실에서 공천을 해야 되는데 야당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거다 좀 대놓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 전에 여론조사 말씀하셨지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명을 빼고 여론조사를 하면 지금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드러나고 얼마 전에 또 심야에 그 국회의원회관에서 한 6명, 7명, 친명이 모였다. 정성호 그 의원까지. 그런 것도 어차피 다 드러나는 건데 그것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저 회의를 했다는 자체가 그것은 그 어떤 밀실이 되거든요. 당 대표실이 아니고. 그런 상황으로 보면 대놓고 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것이냐. 물론 뭐 무개파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목적은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면은 바로 다시 당권을 이재명 대표가 장악을 하지 못하면은 사법 리스크에도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 대권 주자가 되는데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우선은 8월 전당대회를 겨냥을 해서 좀 이렇게 대놓고 밀실 공천을 하고 있는 그 단계다 이렇게 봅니다. 자, 특히 공천 논란의 최대 화약고 바로 이 사람 거의 공천을 안 주고 다른 곳 가라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은 아니다. 안 가겠다. 이 사람의 공천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제가 성동으로 가기 전에 이 정부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과 붙고 싶다. 할 수만 있다면 한동훈과 붙고 싶다. 이렇게까지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저로서는 또 기다렸고요. 당이 정한 공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의 마지막 날에 가서야 예비후보 적격심사 신청서를 넣었거든요. 이 지역이 착시가 좀 있어요. 이전에 홍익표 의원이 3번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텃밭 아니냐 하는. 그런데 최근에 모든 선거에서 성동구는 아래에서 5번째예요. 득표가. 심지어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는 성동구에서만 20% 넘게 차이가 났어요. 자, 임종석 전 실장 문제가 아까도 잠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게 지금 벌써 저희 방송에서만 일주일 넘게 이게 지금 결론이 안 나오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못 나간다. 한쪽에서는 좀 나가달라. 당에서는 구체적으로 뭐 어떤 입장인 겁니까? 예, 이 당에서는요 86세대 운동권 또 문재인 정부 상징성이 큰 인물인 만큼 윤석열 정부 심판 구도가 전체적으로는 흐트러질 수 있다. 이런 게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을 주는 데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임 전 실장이 출마를 한 것 자체가 욕심이 과했다. 이런 내부 여론도 일부 있는데요. 욕심이 과한 거다? 네, 이 당 핵심 측에서는 임 전 실장을 전략 단수로 공천을 줄 수는 없다.
없다 이런 입장이 현재로서는 확고한 상황이고요. 험지에서 경선하거나 컷오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 이제 임 전 실장을 송파갑에 투입하는 등 이제 여론조사를 따로 돌려봤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임 전 실장은 이미 한 달 동안 해당 서울 중성동갑에서 선거운동을 기껏 벌여놨는데 그 사이에는 당 지도부나 관계자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더니 이제 와서 험지 경선에 나서라고 하는 건 그 해당 지역 지지자들이나 당원들 보기에도 옳은 선택은 아니다 이러면서 다른 지역에 출마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니 50일 남겨두고 지금 나보고 다른 곳 가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이 얘기인 겁니다. 자, 친명과 비명 간의 입장 이 문제를 두고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인사 아니겠습니까? 또 예. 첫 비서실장이셨고 예. 어려운 거 당의 결정에 따라서 정말 험지라도 가겠다 이런 자세가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임종석을 정점으로 주류에 의해서 전 정부 핵심 인사가 건드려지면서 문명 파괴가 되면 이건 총선 폭망하는 거예요. 이게 폭발이 되면 전 명문정당 깨지는 거고 문명 파괴가 되는 거고. 저는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명문정당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이른바 그러면 자, 명문정당이 깨진답니다. 이재명 문재인의 명문정당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지금 그 과장된 표현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 임종석 전 실장이 문재인 정부를 대표하진 않죠. 상징성은 있지만.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임종석 한 사람의 공천 문제가 뭐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거나 또 아니면 뭐 붙여놓거나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근데 그걸 키운 측면이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문제를 놓고 지금 뭐 일주일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여기저기에 그 임종석 이름을 넣어서 뭐 여론조사하고 이것까지 따지면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 자, 이러면서 우리가 2016년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 이른바 찍어내기 이것 때문에 뭐 이제 총선을 졌다 뭐 이런 평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임종석 전 실장 문제에 대한 이 결론을 이재명 대표가 내려주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친문과 친명 간의 갈등이 지금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이재명 대표가 저 부분을 조기에 매듭 지어주지 않으면 아마 2016년 그 유승민 사태 같은 일이 지금 민주당에서 재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요, 아니 나는 다른 데 못 간다. 지금 50일 남겨놓고 어디 다른 데를 가라고 하느냐라고 했는데 계속 가라고 했는데 아유 나 차라리 탈당할래. 당을 나왔다. 이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그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는 게요. 명분이 일단 없어요. 윤영찬 의원이 나가는 걸 막은 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본인만 나간다? 윤영찬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런 것처럼 임종석 그 전 실장의 위상은요. 일단은 친문 진영의 차기 주자의 위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공천 갈등이 심할 때는 총선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내가 결단하겠다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 오히려? 예, 그럼으로써 친문 쪽에 부담을 터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정권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도 지겠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부담을 털고 가면 차기 대권 주자 경쟁에서는 오히려 당당한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고민해 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민주당 공천 갈등의 또 다른 뇌관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목되고 있죠. 자, 사법 리스크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예, 이게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의 컷오프 문제를 이재명 대표가 포함된 비공식 회의에서 논의했다. 이런 내용이 최근에 알려졌었는데 아하. 이에 더해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 돈봉투 의원들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의혹에 대해서 물은 사실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격려 차원이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 측은 설명을 했지만 사실상의 불출마 압박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당내 의원들의 사법 리스크 문제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직접 나서면서 당내에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평성.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 2심이 유죄여도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당원당규 개정을 했었거든요. 예. 이래서 이게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를 의식한 거다 이런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모두 이재명 대표처럼 검찰 탄압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노웅래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노 의원의 경우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다르다 이러면서 또 선을 긋고 있는 입장이라서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노웅래의 사법 리스크는 다르다? 네, 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에서 일부 의혹에 대해 본인이 뭐 후원금을 받은 건 맞지만 신고하는 것을 깜빡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번복한 정황이 검증위의 검증 심사 절차 이후에 드러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에서는 검증위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면 검증 단계에서부터 부적격 판정을 내렸을 텐데 그 이후에 재판 번복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재논의를 해야 되는 지점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뭐 기동민 의원이나 뭐 이수진 의원처럼 그 라임 관련 의혹들을 받고 있는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 이러면서 사실상 컷오프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뭐 재판 나도 재판 받고 있고 대표님도 재판 받으시잖아요. 근데 왜 나는 안 되고 대표님은 됩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글씨가 좀 작으셔서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려 7개 사건을 한 판에 넣다 보니 지금 10개 혐의입니다. 7개 사건 10개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되고 나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공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되는 거죠. 뭐 제가 좀 이렇게 비아냥거려서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좀 7개 혐의면 10개, 그 7개 사건 10개 혐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혐의로 구속되거나 재판 중인 사람이 20명이 돼요. 예. 20명이 되는 이 상황인데 본인은 그 지금 개항을 하고 공천을 거의 확정 짓다시피 하고 다른 사람은 어떤 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이제 속아내는데 그 속아내는 것도 주로 보면은 비명을 중심으로 속아내요. 예. 좀 전에 돈봉투 의원들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21명 전부에게 전화를 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했거든요. 아, 다가 아니다. 다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전화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 그 21명 중에는 친명계도 있어요. 7인의 멤버도 있습니다. 핵심 멤버죠. 7인의 멤버도 있는데 그쪽은 이 돈봉투를 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재단을 할지 그 불투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명이라도 돈봉투를 받았어도 친명은 또 구제를 할 가능성도 지금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저렇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 거 보면은. 예. 그리고 이것은 저도 뭐 총선 취재를 많이 했지만은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이런 것은 모든 것을 이 범죄 혐의자들이 또 특히 구속돼 있는 사람이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신당을 만든다고 하고 지금 그 대법원 확정 판결이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되면은 구속이 유력한 사람이 조국 전 장관이 또 뭐 출마 선언을 하고 당을 만들고 그리고 또 노웅래 의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노웅래 의원도 정치 탄압이라고 하고 이게 모든 게 정치 탄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든 범죄 혐의자들이.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본인과 관련된 7개 사건 10개 혐의를 전부 정치 탄압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20명이 구속되고 재판받은 것도 그쪽 프레임을 걸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그리고 야권에서 전부 다 그 프레임을 따라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민주당의 큰 딜레마라고 봅니다. 이것이 나중에 공천 결과를 내놨을 때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하면서 저는 공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자, 송영길 당대표 뽑을 때 돈봉투 지금 어떻게 받으셨어요? 뭐 이런 전화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전화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반발을 한다는 겁니다.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공천이라는 게 모든 것에 이해관계가 축약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목소리를 죽이고 있던 어떤 반명, 비명 이런 쪽 사람들이 왜 목소리를 죽이고 있었겠습니까? 공천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천이 명확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 이런 거를 보여줘서 그 반발의 명분을 뺐거나 아니면 본인 자체가 모든 걸 내려놓고서 희생을 했을 때 남들이 반발하는 것을
그 명분을 뺏는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먼저 희생을 해주거나 그렇죠. 네. 투명하거나. 그렇죠. 이 두 가지 외에는 공천에서 남의 이해에 대한 부분을 명분을 뺏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 두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별로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걸 중심으로 또 그럼 대응이라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빠르게 대응해서 이거를 해소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투명하지 않다라는 지적인데요. 그러니까 돈봉투 사건, 자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구속까지 돼서 재판받고 있으면 이 사건에 돈을 받았다고 의심이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당의 어떤 공식기구에서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받으셨다고 하던데 전화를 하니까 누구는 받고 또 누구는 안 받고 여기에서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86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한동훈 위원장이 86 계속 청산론 하면서 여기저기 지금 지역구에다가 국민의힘 공천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도 86 배제해보고 한번 여론조사 이인영은 전원조사에서 왜 뺐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불투명하다는 얘기, 요 얘기인데 자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지금 지역구 사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 보시죠. 자, 지금 악수를 하고 쭉 가고 있어요. 자, 지난번이죠. 시장에서.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가 저기 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 그러면 내가 가서 만나봐야지 했는데 저 때 안 만났어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말이 많았죠. 자, 그러니까 바로 어제 저 장면이 보이네요. 어제는 자, 어제 장면 보여주시죠. 두 사람이 단체 있습니다. 부회장님께서는 오른쪽 자리 쪽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단체 클럽의 회장님께서도 오른쪽으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쪽 자리 쪽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단체 클럽의 회장님께서도 저 장면은 어떻게 만난 거예요? 어제 그러니까 계양의 지역 행사장에서 만난 건데요. 계양구에 이제 축구협회 축구장에서 그 축구협회 시무식이 열렸었는데 이 자리에 참석을 두 사람이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보신 것처럼 파란색 운동화를 신었고 원 전 장관은 빨간색 목도리를 맨 채 선거 운동을 벌이다가 우연히 조우를 했는데요. 예. 한 6초 정도 악수를 나눌 시간이 있었고요. 이 자리에서 원 전 장관은 이 대표의 손을 잡은 채 반갑다, 고생이 많다. 제주에서 그때 봤었다, 축구로 이러면서 본인이 과거 제주지사로 할 때 이재명 대표가 찾았던 일화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웃으면서 악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역시 환영한다 이런 인사 짤막하게 남기면서 악수를 나누는 모습 포착이 됐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과거 두 사람이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시장에서 한번 조우한 적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 대표가 인파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원 전 장관과의 직접적인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지역구에서의 첫 만남이 어제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 저 장면인데요. 자, 최병묵 위원님. 저 장면을 원희룡 전 장관은 앞으로 계속 좀 많이 좀 보여주고 싶어 할 것 같고 이재명 대표는 뭐 한두 번 만났으면 됐지. 뭐 토론? 글쎄, 뭐 토론까지는 뭐 요런 입장을 좀 보일 것 같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아마 피하고 싶은 장면일 거예요. 근데 저거는 이제 같은 그 시무식이니까 뭐 어떻게 피할 수가 없잖아요. 예. 앞으로 이제 51일 남았는데 51일 동안에 이재명 대표는 될 수 있으면 원희룡 후보와는 좀 마주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런 장면이 본인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시점에서 투표를 하면 본인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원희룡 전 장관과 이 비교되는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으려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투표를 하면 그러니까 판을 흔들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승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참고용입니다. 참고용. 개항을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16일에 미디어 토마토가 공개를 했는데요. 인천 개항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49.1%를 얻었고요. 원희룡 전 장관은 41%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관 2달 전 조사랑 비교를 해본다면 격차가 다소 줄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번 조사는 8.1%포인트로 드러났습니다. 오호. 자, 이 상황. 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 상황 의미가 뭐 상당히 있을 수 있죠. 이제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격차가. 근데 저 격차가 지금은 오차범위 바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길 수 있다 이런 상황인데 저게 만약에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온다면 예. 만약에 안으로 들어온다면 상황은 굉장히 많이 바뀔 겁니다. 오호. 왜냐하면 일단은 지역을 자주 가야 되잖아요. 예. 지역을 자주 가게 되면 아까 그 모습을 피하고 싶었는데 저 모습이 자주 나오겠죠. 또 자주 만나야 되고. 그렇죠. 지역 행사를 자주 가야 되니까. 예. 왜냐하면 안정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총선의 지휘, 전국적인 지원 이런 거를 더 신경을 써야 될 텐데 격차가 줄어들어가지고 오차범위 안쪽으로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러면 자기 선거가 급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국 총선 지휘나 지원보다는 자기 지역구를 더 많이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좀 아까 본 그런 조우 장면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판이 안 흔들리기를 바라겠지만 판이 흔들리겠죠. 흔들리는데 특히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돌입을 하면 원희룡 전 장관이 물론 대장동 관련해서 계속 이슈를 제기를 할 거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그 축구로 우리 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두고도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양쪽이 그러니까 제주도민 그 구단과 예. 그 성남 FC 구단 그 아니면 경기도 그 구단일 때 구단주일 때 만났다는 이야기인데 예. 그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또 은근히 덜 준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거든요. 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처에 사본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그래서 이 판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도죠.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방어를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2022년에 그 보궐선거 때 얻은 득표율이 제가 보니까 득표율이 55.24%예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나온 지지율은 벌써 6%포인트가 그보다 쳐졌잖아요. 쳐졌죠. 그리고 그때 윤영선 그 후보, 국민의힘 후보가 받은 그 득표가 44.75%인데 원희룡 장관이 지금 처음 갔는데 41%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계속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이 판을 흔들면은 충분히 저 격차가 줄어들거나 역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예.